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이 프랑스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스위스 인트라켄 근방에 있는 융프라워 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스위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저 알프스라는 저 험준한 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산을 이 스위스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안락한 여행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알프스의 축복이 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사실은 이게 알프스라는 이 험준한 산이 옛날에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중세 때는 유럽의 용병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잘 싸우는 용병이었어요. 그러다가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아주 용병으로 나가서 몰살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그 길을 접고 스위스 내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스위스란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살지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스위스의 경제에 있어서 관광은 극히 일부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그게 제조업입니다. 스위스란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고, 그 다음에 금융 강국입니다. 동시에 이 목축, 그 다음에 관광,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면 스위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스위스는 지난 500년 동안입니다. 500년 동안 전쟁이 가장 많았던 유럽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잠시를 빼고는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 평화를 무장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무장 중립입니다. 중립국가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외국에서 중립을 보장하는 나라가 있고, 뭐 그런 중립보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이 자주국방에 의한 무장 중립이죠.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된 거죠. 부를 축적 한 100년쯤 하다가 전쟁이 나서 싹 수리하는 그런 걸 지난 500년 동안 겪지 않았다 이겁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스위스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1,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약 40%입니다. 인구는 857만 명입니다. 남한의 약 6분의 1이죠. 이 26개 칸톤, 우리로 말하면 군 정도 되겠습니다.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입니다. 내각 책임제이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중립을 외교 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26개 칸톤은 주로 지역별로 지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크지 않는 나라에서 26개의 칸톤이 아주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를 여행을 하다가 보면 깃발이 한 3개쯤 걸립니다. 스위스 깃발, 그 다음에 칸톤의 상징하는 깃발, 또 다른 깃발,
그것은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은 그 도시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여행할 때 느끼는 어떤 다양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이 스위스가 스위스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주요 도시가 유명하죠. 취리, 수도인 베른, 제네바, 로잔느, IOC, 우리로서는 IOC 위원회가 있는, IOC가 있는, IOC 본부가 있는 로잔느, 그 다음에 루체른, 로카르노, 바젤, 아주 경제력이 강한 제약 산업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 데죠. 이 도시 하나하나가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를 한번 꼽아볼까요? WTO, 국제무역기구,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ILO, 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그 다음에 FIFA, 축구 FIFA, IOC, ICRC, 국제 적십자 연맹, 그리고 UN 사무소, 굉장한 회사가 아니라 굉장한 기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인종 구성으로 보면은 75%가 스위스 사람이고 외국인 거주자가 25%나 됩니다. 종교는 66%가 기독교, 구교가 신교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슬람이 5%,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고유어인 로마니시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통계에 보면 6만 8천 달러로서 세계 8위 내지 9위권입니다. 삶의 질 세계 2위, 1인당 무역흑자 세계 1위,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수출품 구성은 고부가 가치 중심인데 화학제품이 34%, 기계전자, 정밀기계 등이 17%, 그리고 세율이 낮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글렌코, 네슬, 노바티스, 롤렉스, 스위스 에어 등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렴도, 공무원 청렴도 세계 1위, 국가 경쟁력, 경제 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부의 축적 세계 1위, 고급 기술자 유치 능력이 세계 1위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72년 겨우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유럽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인정이 된 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기구가 많은데도 정작 유엔에 가입한 것은 2002년입니다. EU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떤 군사동맹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데 매우 조심한다는 이야기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25년 이후 나폴레옹 시절을 제외하면 500년간 전쟁 없이 무장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비군을 포함해서 약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12만 명이 현역입니다. 남성은 의무복무인데 예비군 훈련을 한 50세까지 받습니다. 약 1만 명이 직업적인 기관장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가정에서 보유합니다. 기관총, 소총. 다만 최근에 와서는 총탄은 가정에서 가지지 못하게 했다고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총탄까지 집에 다 놓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약 300만 자루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1인당 총기 보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 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네요. 군사력이 강한데 전투기를 160대나 갖고 있습니다. 해군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호수가 많으니까 호수 경비대 같은 이 작은
이 함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은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베른에서 특허국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1905년입니다. 여기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국적은 뭐 몇 번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저 미국에 가서 살았으니까 독일 국적일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스위스와 연관해서 아인슈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어느 나라가 많이 배출했느냐 통계를 낼 때 스위스와 연관된, 스위스 국적자는 아니지만 스위스와 연관된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이 넘 11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명 또는 9개의 수상자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가 받았습니다. 자, 정식으로 이제 국적별로 나누면은 노벨상 수상자 랭킹이 1위가 미국입니다. 385명. 2위 영국 133명, 독일 108명, 프랑스 70명, 스웨덴 32명, 러시아 31명, 스위스가 28명이네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미국, 2등 영국, 3등 독일, 4등 프랑스, 5등 스웨덴, 6등 러시아, 7등이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동률로 일본이 28명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아시아로서는 월등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캐나다 27, 오스트리아 22명. 그러니까 국민 수당 노벨상 수상자는 스위스가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학문, 기초기술, 그리고 대학 수준이 아주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스위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91년에 각 칸톤, 각 지역별로 뭉쳐가지고 스위스라는 나라를 만들자는 이 공동체의 약속을 시작을 합니다. 1291년입니다. 1499년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맥시밀리안 1세 황제군을 무찌르고 사실상 독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 정책을 쓰다가 그게 제동이 걸립니다. 1515년에 스위스 용병이 밀라노 근처의 마리나노에서 프랑스와 1세와 베니스 연합군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거의 2만 명의 스위스 용병이 거의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기가 꺾입니다. 대외팽창은. 그리고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교황측 연합군 편에 섰다가 스위스 용병이 또 대패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위스는 또 두 번째 꺾이는 거죠. 그리고 1527년 카를 5세 황제군이 신성로마 황제군입니다. 로마를 약탈합니다. 이럴 때 이 바티칸에 파견되었던 스위스 용병이 클레멘스 7세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몇십 명 남겨놓고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16세에서 18세기 사이 300년 동안은 이 스위스 용병이 주로 어디에 취직을 많이 했느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정규군의 용병 부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루이 16세가 폭도들로부터 습격을 당할 때 약 1000명의 스위스 용병은 이 금위병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거의 전멸하는 이런 위대한 어떻게 보면 계약 정신을 발휘하는데 1812년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쳐들어갈 때는 이 스위스 용병연대 1개 연대가 참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1848년에 법률로 바티칸을 제외한 외국군에 이제 스위스 용병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률로 딱 정해져 버립니다. 이 스위스가 총동원을 3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1870년 보불 전쟁 때, 1914년 1차 대전 때,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직후에 예비군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니까 나치도 이 스위스로는 쳐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보면 산꼭대기에 무슨 건축물이 들어 보입니다. 토치가 같은 거. 요게 바로 1939년 비상동원 체제를 만들어낼 때 만약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우느냐. 도시는 포기한다. 그 대신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대비로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스위스가 왜 이렇게 세계 1위가 많으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에 법치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낮춥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렴합니다. 이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이 발달하고 외국의 기술자들이 스위스에 많이 몰려오고 인플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실업률이 보통 1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경제가 잘 된다. 이게 바로 작은 세금,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이 자유주의 경제의 성공 원리가 바로 여기서 집행되고 있다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악조건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했던 이 스위스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폐쇄적인, 바다도 없는 가장 폐쇄적이고 산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나라에서 용병으로 먹고 살다가 작심을 하고 자주국방 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감동을 주는 나라가 바로 이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모델은 독특합니다. 이게 독특해서 다른 나라가 따르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스위스의 자주국방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식 자주국방의 원조가 이 스위스입니다. 근데 스위스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는 산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산지는 약 60%로서 우리보다 오히려 산이 적은 편입니다. 평지가 많아요. 이 스위스는 평지가 많습니다. 그 평지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거기에 공장을 막 돌리고 하는 거죠. 스위스 하면은 그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데러입니다. 로저 페데러 선수가 이 코트에서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예절 바른 정확한 그리고 불굴의 투지 그러면서도 신사다운 항상 정리된 모습 그게 바로 스위스란 나라의 국격의 하나의 인격으로 성화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이야기, 스위스 동영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